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그동안 저희 TV에서는 검찰개혁이나 다른 경제 관련된 이슈도 많이 다뤘지만 언론개혁에 대한 이슈도 많이 다뤘었죠. 어떻게 보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지겨워질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좀 지겹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요새 일어나는 언론에 관련된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학계에 계신 방송 전문 학자를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창현 국민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현 교수님께서는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2008년에서 한 3년 동안 KBS 이사를 지내셨고 최근 한 3년 동안 KBS 또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최근 총련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방송국에서 일어나는 일, 또 현재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동영상 미디어에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그리고 2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박진도 교수님이랑 농업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의도하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는 자리를 가진 셈이 되었는데, 한 김에 앞으로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집권 4년, 5년으로 지금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각 부문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는 시리즈를 가질까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언론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는 자리를 2부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까요? 우선 최근에 그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거기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KBS라는 게 이제 국민의 방송이죠. 다른 방송과는 달리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다 수신료를 내서 운영되는 방송으로는 유일한 겁니다. 물론 EBS에 조금 비용이 들어가지만요. 그래서 국민들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공성을 KBS가 제공해줘야 된다는 책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책임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시청자들의 대표를 뽑아서 KBS 얼마나 잘하나 좀 체크해달라라는 취지의 방송법에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청자위원회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를 대신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KBS 계시는 동안에 KBS의 변화 충분하셨는지요? 사실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요. KBS는 사실 바라보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불만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해 보려면 뭘 비교해야 하냐면 이명박 시대와 박근혜 정부 시대의 KBS와 과연 문재인 정부의 KBS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멀쩡한 사장,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사들 바꾸고 해가지고 강제로 사직을 시키고 또는 이렇게 검찰에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물러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 또는 인위적인 교체 이런 것들을 강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에 이명박 시기 낙하산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특보했던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노조에서 비판하고 또는 그래서 경찰 호위 속에 이사회에서 그 퇴임을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 보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공미디어는 해체됐다. 미디어의 공공성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과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가급적 청와대에서부터 직접적인 장악이라든지 낙하산 인사의 어떤 뭐 이렇게 내려보낸다든지 그리고 강행 통과를 시킨다든지 이런 노력들, 그런 강행의 의지 같은 것들을 가급적 표현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공공성, 공공미디어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름대로의 언론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공공미디어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끔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KBS는 약간 혼란스럽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냐면 한편으로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뉴스타파의 로도 어떻게 보면 타 언론기관인데 거기에 기자를 진행자로 쓴다든가 또는 뭐 저널리즘 제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최강욱 그 당시에는 이제 변호사였지만 최강 시사 해갖고 네, 했었죠. 또 말하자면 이제 그 친여권 인사 또는 상당히 여권에 그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분명히 중립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에는 내놓고, 김용미 씨도 마찬가지고 뭐 최경영 씨라든가 주진우 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상 KBS 9시 뉴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또는 옛날 뭐 종편 프로그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식의 그러한 그 색깔이 또는 편향이 들어가는 또 보도를 또 한편으로는 하고, 그래서 약간 저게 좀 뭐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쩌면 그게 KBS의 정체성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KBS는 가장 나이든 가장 보수적인 계층들이 되게 선호했었던 네. 그러한 전통적인 채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 비판적이고 좀 다양한 색깔들은 상당히 약화되고 보수적인 색깔들이 지배적인 컬러가 됐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그러한 레거시 미디어의 보수적인 색채에 저항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적 미디어들이 우후죽순 나타났고요.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의 연대, 뉴 미디어의 어떤 얼터너티브로서의 대안적 미디어의 성격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한 정부의 통제와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많은 소통을 하고 헤게모니를 얻었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촛불 시민혁명의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보수적인 9시 뉴스와 같은 아주 전통적인 틀 속의 양적 균형성을 강조했었던 그런 뉴스 캐스팅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조금은 주창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려고 하는 그러한 젊은 진행자들이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편입되었고 또 11시 뉴스의 그 시간대에 좀 버라이어티 뉴스 쇼와 같은 형식으로 그러한 인물들이 발탁됐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MBC는 자기네들의 뉴스 프로그램과 또는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인 어떠한 그 MBC로서의 어떤 톤을 그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근데 KBS는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진행자와 굉장히 또 지나치게 보수적인 또 뉴스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을 하니까 저기는 하나의 자기네들의 에디토리얼 팔레시가 도대체 있는데 없는데야 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방송에서 그 뒤섞여서 나오는 방송은 제가 전국적으로도 KBS뿐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는 것 같아요. 컨퓨징하다, 영어로 말하면 그렇죠. 혼란스러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나 정부가 직접적인 컨트롤을 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도리어 경영진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현주 사장님이 계실 때는 제가 기억에는 KBS가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톤을 뉴스에서는 유지를 하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KBS는 막상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는 대단히 뭐 실험적인 것은 없고 뉴스에서는 오락적인 거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두 가지 어떤 토끼를 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신뢰성을 높여주려는 노력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영향력이 높아야 된다라는 또 강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향력이 단순히 드라마의 재미뿐만 아니라 또 뉴스에서의 흡입력 그렇죠.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수신료를 받고 있는 방송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보는 사람들이 적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좀 엔터테이너로서의 진행자, 뉴스 진행자 이런 측면의 요소들도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저는 그런 형식의 다양성들은 나름대로 현재 좀 젊은 새로운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뉴스의 신뢰도와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보다도 인포데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짓된 뉴스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침소봉대가 되고 확산되고 있는 침소봉대보다는 나라만 하고 고사 지내는 그런 거죠. 하죠. 끝까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는 언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 똑같이 2,500원씩 내고 있는 이 수신료의 방송이 바로 KBS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2,500원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역할이 바로 시청자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었던 것이죠. 2,500원짜리 2,500원짜리 가치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 안 올라간 지가 벌써 30년 된 거니까. 네네. 그렇지만 국민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한 표로서의 수신료에 지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작진들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조금은 보수적인 사람, 조금은 진보적인 사람들조차도 그 색깔들이 내 목소리 좀 넣어줘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KBS다. 뭐 제가 KBS 사장도 아닌데 여기 와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네요. 혹시 차기를 노리고 계신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TBS의 그 김어준 씨 같고 요새 또 그 야당에서 시비를 걸어서 좀 시끄러운데 사실은 뭐 꼭 야당에서 시비를 걸지 않더라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김어준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상은 바뀌고 뉴스의 포맷도 바뀝니다. 결국은 전통적인 텔레비전 뉴스의 시대에 짧은 한 30분, 40분 동안 최소한 10개, 15개의 뉴스 아이템을 전달하려면 결국 뉴스 하나 아이템당 1분, 2분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 1, 2분 사이에 찬성과 반대 그리고 나름대로의 논평 이런 거 다 집어넣으려니까 아주 짧은 10초짜리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을 양적 균형 있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게 전통적인 텔레비전 저널리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팟캐스팅 같은 거면 시간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방송된 것 말고도 나중에 따로 클릭해서 볼 수도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니까 시간이 늘어나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과연 4, 50년 전에 만들어진 네트워크 중심의 스트레이트 뉴스 전달 방식의 양식을, 포맷을 그냥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스스로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색깔도 있는 이런 사람들의 뉴스를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전통적인 네트워크 뉴스 말고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아주 인기를 끌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김어준 씨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는 레거시 미디어나 지상파 라디오에서 히트를 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극적이기도 하고 조금 자기를 좀 구독해주는 사람들의 열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까지의 김어준의 성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철저하게 대립적인 국면에서 저항적 미디어로서의 성격들이 강했고 레거시 미디어는 전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월이 바뀌었고 이러한 소수의 목소리이지만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목소리를 조금 주류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기존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의 일부 채널과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쓰는 건데요. 그러면서 고사화되어졌었던 레거시 미디어가 좀 다시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고요. 과거에 그 팟캐스팅 속에서 몇몇 구독자 말고 제너럴한 일반적인 청취자와 시청자들이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도 나타났는데 그게 저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양화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조금 더 강화된 옛날에는 왼쪽 오른쪽 다 잘라내고 정규 분포의 가운데 부분만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시간도 늘어나고 채널도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극단적인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들까지 전달하게 되는 폭이 넓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다시 유튜브 저널리즘이 되면서 극단적인 내용이 중간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짐으로써 확증 편향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뭐 김용민 씨도 옛날에 그랬지만 공중파 방송에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또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두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그 성격, 그 진행자로서의 그 태도나 아니면은 언어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저것도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방식일 텐데 방송국에서 저걸 아무 말도 안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 미디어의 특성상 프로그램의 양식들이 거의 특화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라면 지상파 방송의 덕목에 맞는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팟캐스트는 팟캐스트 나름대로의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중복적으로 전달되면 사람들이 좀 낯설어 하겠죠. 혼돈스러워 하겠죠. 이게 좀 상당히 전에 특히 뭐 아니 어느 정도 그냥 뭐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차이가 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중적인 가치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진 거죠. 지금은 이제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그렇게도 됐고 팟캐스트의 분위기가 걔도 다 옮아오지는 않고 여기서는 조금 절제를 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내용적인 수준의 차이로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새 그 팟캐스트 쪽에서 그 물결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지상파를 갖다 도리어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시사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닌가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 기반의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옛날에 활자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신문이 만들어지고 그게 유럽의 커피하우스에서 읽혀지면서 이른바 부르주아의 여론, 퍼블릭 오피니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퍼블릭이었던 거죠. 이성적인 사람이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여론이 형성됐다면 60년대, 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매스미디어의 등장,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또 뉴스 여론을 만드는 시대가 됐고 이때부터는 퍼블릭이라고 하기는 힘든 매스 오피니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훨씬 더 조작적이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와 환상 이런 책들을 보면 이미지 중심으로 미국이 재조직화되어지는 측면들을 비판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는 가장 빨리 그러니까 커피하우스의 신문지 중심의 여론에서 거실마다 있는 텔레비전 중심의 브라운관 여론에서 이제는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소셜 여론의 형식으로 바뀌는 거에 한국이 아마 가장 아방가르일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서양에서의 여가 타임을 보면 네. 그 사람들은 승마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트랙 같은 노동 시간이 작고 우리보다. 네.
그리고 여가 시간이 많고 그 가운데 넌 미디어, 미디어 이용 아닌 여가 시간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노동 시간이 길고 여가 시간이 짧아요. 짧은 여가 시간에 대부분을 미디어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미디어 여가라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죠. 결국은 미디어와 관련된 여가 액티비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과도하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천편일률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여론을 만들잖아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야지 여론이 형성되는 건데 그런 건 없이 일방적으로 들으니까 똑같은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미디어 포화적인 사회, 거기에서 천편일률적인 여론의 형성, 또 그리고 그것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디바이드 되어지고 확증 편향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 그게 저는 바로 서초동과 태극기, 광화문의 태극기로 분리되고 있는 것의 미디어적 기반이라고 봐요. 미디어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게 편포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절대로 소통하지 않죠. 일단 구독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쪽의 확증의 트랙으로 자기는 딱 들어가 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싶으면 또는 현명한 미디어 컨슈머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미디어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코로나에서 사회적인 나름대로의 방역이 되려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거리를 유지할 게 바이러스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거리를 중요하지만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안 보는 건가요? 안 보는 것하고 미디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을지 그것의 유형과 파악을 해서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편향된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는 공짜로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사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보는 이용하는 패턴을 데이터를 주고 내가 공짜로 이용하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준다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얼마나 수로화되어서 특정한 그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의도된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이 경향성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미디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과거에 제가 미디어를 소비하던 그 패턴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어떤 패턴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 같으면 신문이 있으면 보통 이제 어떤 신문을 구독하느냐에 의해서 상당히 하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신문을 봐도 그 제호와 자리와 뭐 이런 걸 봐서 우선은 이제 타이틀로만 넘어가다가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거를 보고 그렇지 않은 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무슨 뭐 컬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제목 같은 걸 봐서 그 중에서 관심 있을 만한 것만을 보고 그냥 다른 거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자기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개입해서 뉴스를 자기가 게이트키핑을 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가면 이 게이트키핑 하기가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건 자기네들이 그냥 쭉 플랫하게 그냥 뉴스가 쭉 리스트로 뜨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과연 볼만한 건지 안 한 건지라는 거를 그 한 10자 정도 타이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신문을 때는 제호와 부제호 이런 맞아요. 것들을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선택하는 과거의 노하우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러니까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점점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러니까 어저께 무슨 뉴스가 있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지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인간이 달나라에 처음 갔을 때 또 미국의 영국의 여왕이 재관식이었을 때
그때 이제 영국의 여왕의 제관식은 BBC가 전 세계에 네. 생중계 방송을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거의 그걸 봤어요. 달 착륙도 마찬가지였죠. 9.11 테러 전 세계가 다 봤죠. 그 이전에 뮌헨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 이 테러가 전 세계로 중계 방송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는 몇몇 미디어의 선택된 뉴스 아이템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뇌리에 박히는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낸 네. 거죠. 월남전이 반전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현장에 들어가서 동일한 네. 반전 메시지를 전 미국에 전달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네. 그때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은 선택하지 않아요. 널브러져 있죠. 구글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거. 네. 거기에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먼 그라운드가 없는 없어졌어요. 거예요. 네. 각각의 자기의 그걸 어떤 뭐 좀 편집광적인 특정 분야의 선호에 따라서 클러스터들이 뭉쳐지는 거죠. 그게 뭐 클럽하우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뭉쳐져 있는 다른 형태의 전혀 다른 시민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더 퍼블릭에서 공중에서 더 매스 대중으로 갔다가 지금은 네티즌 그래서 연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대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클러스터가 알고 보니까 다 아침에는 똑같이 김어준 라디오 방송을 본다든지 또 네이버 검색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우리가 전통적인 미디어의 잣대로 보면 편성된 것을 고르게 섭취하지는 않는데 또 나름대로의 자기 여론 형성의 어떤 미디어 의존 성향을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을 계속해서 피드해주는 먹여주는 그렇죠. 미디어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커먼 굿 또는 커먼 센스가는 도리어 사라지고 양쪽의 극단에 의해서 몰려다니는 두 폭도들끼리 서로가 욕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규 분포를 보면은 옛날에 극단이 존재했었죠, 똑같이. 그런데 그것은 없는 것처럼 가운데 중심으로 양시 양비론적인 저널리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운데는 오히려 좀 약화되고 양옆에 극단적인 게 조금 더 등장하고 있는 좀 변화된 여론 지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실질적인 여론을 반영하는지는 잘 모르죠. 양쪽으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 갖고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의견은 의견대로 같지만 정보는 그래도 쉐어를 해야 되는데 아예 정보 그것조차. 자체가 완전히 자기들의 거짓 정보에 휘둘리는 그룹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거죠. 네. 유튜브의 편향성과 가짜 뉴스의 등장과 결국은 그것이 대중 민주주의의 기반을 해체시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커먼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네. 뭐 그런 지적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 저도 이 유튜브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할 때도 많은데 뭐냐면 이제 시작은 어찌까지는 저희 당 그 당원들을 위한 서비스로 열심히 저희들을 지지해 주시고 당원으로서 재정적인 후원도 하는데 당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미안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시작은 했는데 하는 김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서 안 하는 거를 해주자. 다른 데도 뭐 소위 말하면 정파적인 유튜브 방송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은 굳이 우리가 더 하나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제 바이어스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그 출연한 사람이 하는 얘기에서 그걸 그대로 말하자면 추임새만 넣거나 아니면은 도리어 뭐 조장하는 진행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한 주장에 반대 의견을 자꾸 던져서 반대하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느냐를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말아라. 그렇죠. 당신이 보면서 다른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시각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를 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배우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데 뭐 우리만 그렇게 한다라는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보면은 아예 그냥 정해놓고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방송들이 꼭 공중파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도 워낙 그런 것이 심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미디어 환경, 이 지형 지물을 피해 가야 되는지 아니면 발걸음을 해야 되는지 저만 해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미디어 템포에서 벗어나라. 일단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왜냐하면 미디어의 템포는 결코 시청자들의 편의와 시청자의 자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디어 템포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고 미디어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미디어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에서 전달되는 걸로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뮬라스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옛날에는 지시 대상이 있고 그것을 미디어가 전달했는데요. 요즘에는 지시 대상도 없는 허위의 것들이 떠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상 미디어의 현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바친다면 자기 스스로도 정신분열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인 미디어 활동 이런 것들이 미디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즉 일단은 그 젖을 띄어라. 그리고 이제 이유식을 찾아야 되겠죠. 이유식을 찾는 과정에서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전통적인 미디어의 문제점들도 함께 보완할 수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